안녕하세요 여러분, 썸머썸머입니다.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요,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미국이 아닌 유럽, 그것도 푸른 바다의 상징인 그리스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냥 사건도 아니고 정말 그리스 나라를 뒤흔들었던, 그리고 그리스의 법과 정책까지 바뀌어진 정말 이 한 나라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사건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나라 그리스 안에서도 작고 평화로운 디디모티오라는 동네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곳에서 1997년 1월 15일 엘레니 토팔루디가 태어납니다. 엘레니는요, 교사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요. 남동생 하나, 여동생이 하나 있는 굉장히 화목하고 사랑스러운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엘레니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똑똑하고 야망이 있는 여자아이였는데요. 한 번 시작한 일은 그게 뭐든지 끝까지 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성적도 굉장히 우등생이었어요. 특히 언어의 소질이 굉장히 뛰어났는데, 그래서인지 다른 나라 문화, 언어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린 나이일 때부터 그리스어는 당연하고 뭐 영어, 아랍어, 독일어까지 무려 4개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엘레니는 커서 나는 외교관이 되고 싶다. 세계를 여행하면서 친구들도 만들고 일도 하고 좋은 척을 만들고 싶다라는 꿈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2015년에 엘레니가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요. 그리스에 있는 에게해 대학교 지중해 학과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지중해 학과에서는 뭘 배울까? 뭐 지리를 배울까요? 우리한테는 되게 생소한 학과잖아요. 여기서는 뭐 지중해의 역사, 그리고 국제 정세, 근처에 있는 또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뭔가 이런 엘레니에게는 굉장히 퍼펙트한 학과였어요. 한국도 캠퍼스가 여러 군데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에게에도 캠퍼스가 여러 군데 있는데, 특히 이 지중해학과는 그리스에서 로즈라는 섬에 위치해 있었다고 해요. 엘레니가 나고 자란 이 동네, 작은 동네, 이 디디모티오에서 캠퍼스가 있는 로즈 섬까지는 무려 배를 타고 10시간이 넘게 걸려요. 비행기를 타도 거의 반나절이 걸리는 굉장히 먼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난생 처음으로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자취를 하게 된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예쁘고 똑똑한 이 딸을 저 멀리 보내려고 하니까 이 부모님이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됐지만, 또 뭐 외국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약간 서울에서 대구, 뭐 부산 이렇게 유학 가는 느낌? 그러니까 뭐 괜찮겠지. 엘레니의 꿈을 위한 거니까 하고 따라 가서 잘 정착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하면서 그렇게 딸을 보내주셨어요. 한편 엘레니도 설레는 마음 반, 또 떨리는 마음 반, 짐을 다 싸고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하고 로즈섬에 도착을 해요. 제가 처음 이 로즈섬에 도착한 엘레니는 너무 놀랐어요. 자기 고향인 디디모티오는 되게 좀 시골 마을 같았단 말이에요. 조용하고 길가에 사람도 별로 없었는데, 이 로즈섬은 그러니까 대학가잖아. 일단 인구 수만 해도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었고요. 대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이 섬이 또 예쁘다 보니까 관광객들로 엄청 북적북적거리는 그런 화려하고 시끌벅적한 도시였어요. 자, 이곳에서 기특하게도 아파트도 혼자 구하고 학교 친구들도 사귀고 하면서 점차 이 섬에서 적응을 해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1년, 2년, 3년이 지나고 졸업을 앞둔 2018년 11월 4학년이 됐어요. 하루는 엘레니가 그냥 집 소파에 누워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띠리링 하고 페이스북 알람이 왔어요. 보니까 누가 메시지를 보낸 거야. 처음 보는 남자였어요. 이름이 알렉산더 루카. 알렉산더는 약간 갈색 머리에 몸이 굉장히 탄탄하고 얼굴은 또 되게 선하고 귀여워 보였단 말이에요. 또 나이는 엘레니보다 2살 어린 만 19살이었고요. 그리스 사람은 아니고 알바니아에서 온, 그리스에서 살고 있는 이민자였어요. 이 모르는 알렉산더가 엘레니한테 너 로즈섬에 살아? 나도 로즈섬 사는데 우리 되게 가까이 있는 것 같다. 넌 어디 출신이야? 너 그리스 사람이구나. 너 되게 뭔가 이국적으로 보여서 너도 나처럼 외국인인가 했어. 너 너무 아름답다 하면서 막 외모 칭찬부터 되게 이런 플러팅을 하는 거예요. 엘레니는 사귀던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좀 됐기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뭔가 이 버터플라이라고 하죠. 뱃속에서 뭔가 설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의심이 되잖아요. 그랬는데 보니까 이 지역 마라톤도 나가고 친구들이랑 같이 러닝도 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뭐 페이스북에 막 친구 0명, 마음에 2명, 5명 이러면 좀 뭔가 이상할 텐데 라이크를 누른 친구들도 많이 있고 뭔가 정상적인 인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이 이렇게 그냥 페이스북 메시지 앱으로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가 우리 이러지 말고 어차피 근처 똑같은 섬 사는데 한번 만나보자
해서 처음으로 알렉산더랑 엘레니가 만나게 된 거예요. 사실 이 데이트에 나가는 건 엘레니에게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왜냐면 약 1년 전쯤에 엘레니가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정말 딱 1년 전인 2017년 11월에 친구들이랑 그냥 놀러 클럽에 갔단 말이에요. 그냥 가서 놀다가 거기서 호감을 갖게 된 친해진 남자애가 자기네 집에 가서 놀자고 그렇게 엘레니를 지네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근데 막상 그 집에 가보니까 남자 2명, 모르는 애들 2명이 더 있었고 그냥 내 친구들이라고 우리 그냥 같이 재밌게 놀자. 내 친구들이랑도 친해지면 좋잖아. 그래서 다 이제 나이 또래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리고 막 자연스럽게 건네준 이 음료를 엘레니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마셨는데 곧바로 기억과 의식을 잃고 만 거예요. 정신을 잃은 엘레니를 그 3명의 남자애들이 성폭행을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 이후에 가해자 중 한 명이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해왔어요. 엘레니한테. 너 우리 그날 기억나지? 내가 영상으로 다 저장해놨고 이거 경찰한테 신고하면 이 영상 온라인에 올려버릴 거라고. 아마 많은 여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용기를 내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엘레니는 정말 용기 있게도 아니야.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이 자식들이 또 다른 여자들한테 이런 똑같은 짓을 할 거 아니야. 이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도록 그냥 내가 내버려둘 수는 없다. 그래서 지역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제가 이런 일을 당했고요. 이 남자들 신상은 어떻고 얼굴까지 다 알고 있고 지금 이렇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협박까지 당하고 있다. 저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경찰을 찾아갔지만 정상적인 경찰이라면 모든 정보까지 다 떠넘겨줬어. 그러면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미친 로즈섬 경찰들은요. 일주일 정도 지난 사건이네요. 왜 바로 안 오셨죠? 본인이 그 집으로 가신 거죠. 뭐 딱히 그렇게 뭐 억지로 당했다는 증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넘어가세요 한 거예요. 엘레니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강제로 이런 성폭행을 당했다. 얘네들 빨리 조사해달라 그랬더니 확실해요?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거 확실해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엘레니는 결국 수사 접수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무력감을 느끼고 그렇게 좌절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이랑 평소에 친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릴까? 그러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까지 했지만 아니야. 괜히 내가 이런 얘기 꺼냈다가 이제 졸업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날 너무 걱정할 것 같다. 그래 그냥 이 사건은 묻어가야겠다 하고 부모님께 이 사실을 전하는 대신 그냥 엄마 요즘 학교 생활 좀 힘들어. 빨리 졸업하고 나 이 선 말고 다른 데로 가고 싶어. 그런 식으로 응석만 부렸다고 해요. 자, 엘레니는 이 사건 이후로요, 외출하는 것도 한동안 힘들어했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정말 다행히도 주변에 그 가까운 친구들이 위로해주고 옆에서 막 음식도 해주고 이런 덕분에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드디어 원래 예전처럼 밝은 엘레니로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던 와중에 알렉산더라는 남자한테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았고 그렇게 2018년 11월 27일 밤 10시 첫 데이트? 근데 왜 이렇게 늦게 만나냐 밤 10시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리스는 밥을 좀 늦게 먹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밤 10시, 11시 밤 늦게까지 사람들이 거의 저녁을 밤 9시? 뭐 이때 먹더라고요. 약간 남미 유럽 쪽이 그런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여기 유학 온 친구들이 아니 웬 미국인들은 저녁을 6시면 먹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랬는데 한국인들도 좀 일찍 먹지 않나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에겐 좀 생소하지만 여기서는 밤 뭐 9시, 10시에 저녁 먹는 게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엘레니는 이날 이제 나가기 전에 친구한테 베프한테 전화를 해요. 야, 나 이따 데이트 있어. 그 알렉산더라고 내가 말했지? 걔랑 저녁 한번 먹어보려고. 그러면서 막 친구랑 같이 수다를 떨면서 화장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띵동 알렉산더한테 또 문자가 와요. 나 도착했어. 나와. 그래서 이제 현관문을 열고 나가니까 이제 알렉산더가 차를 가지고 온 거예요. 실물도 사진이랑 크게 다르지 않게 엘레니 마음에 들었어요. 자, 둘은 가볍게 이렇게 유럽식 볼인사도 하고 차 문을 열고 이제 타려고 딱 조수석 문을 열었는데요. 어머나. 순간 엘레니가 멈칫해요. 주수석에 내가 앉으려고 했는데 웬 낯선 남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엘레니가 당황해서 뭐야 누구야? 라고 물으니까 알렉산더가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해 내 친구 마놀리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누가 첫 데이트에 갑자기 친구를 데리고 오냐고. 그래서 엘레니가 이렇게 뭐지? 하고 있는데 알렉산더가 미안 내 베프인데 내가 데리러 오는 길에 마놀리를 우연히 만난 거야. 길에서 어디 가냐고 해서 너랑 같이 케밥 먹으러 간다고 하니까 자기도 배고프다고 케밥 같이 먹어도 되냐 그래서 같이 가도 될까?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라는 마놀리도 안녕 엘렌이 얘기 많이 들었어. 나 마놀리야. 미안 놀랐지. 괜찮아? 껴도 돼? 여기에 아씨 뭐야 꺼져 약간 이러면 좀 무례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렌이가 조금 이상했지만 뭐 알겠어 그래 괜찮아. 뭐 몇 살이야 넌? 그러니까 나 21살이야. 엘렌이랑 동갑이었어요. 그래서 엘렌이가 이제 뒷좌석에 앉아요. 사실 엘렌이랑 친구랑 전화하면서 약간 좀 설레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드디어 데이트한다 이러고. 근데 속으로 친구 데려온 걸 보니까 나랑 이렇게 진지하게 뭐 로맨틱하게 만나보려는 마음은 아니었나 보구나 이 남자애가. 오케이 그럼 나도 그냥 친구들이랑 논다고 생각하고 저녁 재밌게 먹고 오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약간 봉고차 같은 좀 큰 차였단 말이에요. 그걸 타고 가기로 했던 케밥집으로 이동을 했어요. 좀 어색하니까 엘렌이가 말을 건 거예요. 둘이는 어떻게 친구냐. 그러니까 둘이 같이 킥복싱장을 다닌대. 그렇게 하다가 친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마놀리가 이동하는 내내 계속 자기 자랑을 하는 거야. 야 있잖아 이 차 알렉산더 이 자식 거 아니고 내 거야. 사실은 지 아빠 거예요. 그리고 엘렌이 너 걱정하지 마. 나 이상한 사람 아니고 나 이 섬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내 라스트 네임 뭐 쿠쿠라 못 들어봤나? 우리 아빠 검색하면 나오는 사람이거든. 우리 집이 이 섬에만 우리 집이 몇 채가 있고 너 거기 알지? 거기 부촌이잖아. 우리 집 메인 집은 거기고 별장도 몇 개 있어. 너 어디 뭐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은 데 있으면 뭐 나한테 연락해. 아는 사람도 내가 되게 많고 우리 집이 운영하는 식당 뭐 상가만 몇 개야.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마놀리 쿠쿠라, 이 쿠쿠라 집안은 이 로즈 섬에서 좀 부동산 부자로 유명한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렌이가 그렇구나. 뭐 좀 대단한 집인가 보다. 그리고 그렇게 대단한 집 자식이고 유명한 집안 자식이니까 뭐 나쁜 짓을 나한테 하지는 않겠지라고 안심했을지도 몰라요. 드디어 셋이 케밥집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마놀리가 갑자기 너네 여기 케밥집 가는 거였어? 여기 맛있는데 안에 좀 시끄럽고 정신이 없어. 별장 내가 말한 데 있지? 거기 바로 옆이거든. 야 우리 여기서 정신없이 막 시장떼기처럼 먹지 말고 우리 별장 가서 먹는 거 어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렌이는 좀 그건 좀 알아서 내 데이트 상대인 알렉산더가 선을 그어주겠지 했는데 알렉산더가 눈치도 없이 맞아 너네 집 진짜 좋잖아. 엘렌이 얘네 집으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엘렌이가 순간적으로 좀 그런데 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이 케밥집 안을 보니까 되게 정신없고 사람들도 많고 앉을 데는 있나 싶기도 하고 근처고 유명한 집 아들이고 별일 있겠어? 그래 그럼 가자.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불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동하는 동안에 얘는 엘렌님 뒤에 있었잖아. 친구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야. 야 데이트가 좀 계획이랑 다르게 진행되고 있어. 있잖아 1시간 뒤에 나한테 전화 좀 해줄래? 그러니까 엘렌이의 계획은 지금 바로 안 간다고 하면 좀 무례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일단 가고 케밥 먹고 하면 1시간 정도 지날 거 아니에요. 근데 좀 분위기가 별로다. 애들 재미가 없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친구 전화를 받고 나 지금 여기 마놀리 쿠쿠라라는 애 별장에 와 있어. 위치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려주면서 얘들아 미안한데 내 친구가 지금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그러네. 나 가야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뭔가 핑계대면서 떠날 구실도 생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엘레니의 베프도 알겠어 그렇게 할게 하고 실제로 친구가 1시간을 기다렸다가 엘레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엘레니가 전화를 받지 않고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 베프인 친구는 뭐야 졸려 죽겠는데 기다렸는데 왜 전화를 안 받아. 엘레니 재밌게 놀고 있나 보다. 뭐 별일 있겠어? 내일 부재중 전화 보면 연락하겠지 하고 야 나 잔다 전화할 수 있을 때 전화해 하고 문자를 보내고 잠에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였거든요. 다음날 수업에 갔는데 엘레니가 나타나질 않는 거야. 엘레니는 4년 동안 단 한 번도 수업에 빠진 적이 없는 굉장히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 베프가 그제서야 좀 깜짝 놀란 거예요. 뭐야 왜 안 오지? 다시 전화를 하는데 또 여전히 전화를 받질 않아. 이 친구가 좀 무서워져서 다른 동기생 친구들이랑 같이 엘레니네 집에 같이 찾아갔어요. 근데 집에도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뭔가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 모여서 경찰서에 다 같이 찾아갔어. 근데 기억나세요? 얘네 그때 그 경찰 놈들이잖아요. 이 경찰 놈들이 또 한 번 대수롭지 않게 뭐 데이트하러 나갔다면서요. 새 남친 생긴 거 아니에요? 바쁜가 보죠 노느라. 그냥 두세요 돌아올 거예요
하면서 이 친구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실종, 신고 접수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친구들의 신고를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몇 시간도 안 돼서 이 경찰서가 아닌 이 해안경비대에 신고 전화가 하나 들어옵니다. 이 로즈섬 근처 해안가 어부들의 신고 전화였는데요. 빨리 여기로 와달라는 거야. 이상한 게 보인다고. 그래서 이 해안경비대가 이상한 거라뇨?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낚시할 곳을 좀 찾아보려고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저기서 좀 할까? 하고 이렇게 봤는데 뭐가 이렇게 얕은 바닷물에 이렇게 축 늘어져 있더라. 그래서 저게 뭐지? 바다 동물인가? 하고 자세히 보려고 다가갔는데 다가갈수록 너무 여성의 시신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경비대가 그래서 바로 출동을 해서 보니까 이 시신에게는 신분증이라든지 개인 소지품이 전혀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아리 발목 근처에 있는 타투 외에는 누구인지 전혀 특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 해안 경비대가 일단 경찰서에 전화를 한 거야. 혹시 실종 신고 들어온 실종자 있었냐고. 근데 없어. 아까 친구들 그냥 돌려보냈잖아. 실종신고 무시했잖아.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바로 찾았죠. 그러니까 이 해양경비대가 경찰들한테 이 발목에 장미 무늬 문양이 있다. 요거 한번 찾아보자. 경찰이 로즈섬 안에 있는 타투샵을 다 이제 사진을 가지고 곳곳마다 찾아가서 이제 이거 혹시 아냐고. 그리고 정말 너무나 다행히도 한 타투이스트가 저 이 장미 문신 기억나요? 여기 대학교 다니는 지중해학과 학생이라고 했다. 정말 너무 다행히 정말 거기 아니고 딴 데서 받은 타투였으면 찾는데 도대체 얼마나 걸렸을까? 그렇게 이 해안가에서 발견된 시신은 꿈 많고 똑똑하고 야망이 있었던 근처 에게대학교 지중해학과에 재학 중이던 졸업을 이제 정말 몇 달 앞둔 엘레니 토팔로디의 시신으로 밝혀졌습니다. 안 그래도 딸이랑 연락이 닿질 않아서 계속 걱정하고 있었던 부모님은요, 곧바로 경찰의 전화를 받자마자 비행기를 타고 이 섬으로 날아오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직접 시신을 확인하시는데 정말 자신들이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자신들의 딸 엘레니가 맞았습니다. 자, 경찰은 이 시신을 발견한 그 순간부터 결코 이건 자연사나 추락사 이런 게 아니다 라고 알 수 있었는데요. 왜냐면 너무 다행이잖아. 두 발이 묶여 있었다고. 알몸이었고요. 그리고 그 해안가 바로 옆에 절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누군가 엘레니를 살해를 했고 바닷물에 던져서 유기를 하려고 했지만 이 살인범이 조수와 썰물 이 흐름조차 계산하지 못했던 거야. 그냥 어두우니까 바닥이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썰물인 줄도 모르고 거기서 그냥 바닥이겠거니 하고 엘레니를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그때가 밀물이었다면 어쩌면 엘레니를 영영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말을 해요. 그냥 케밥 먹으러 그냥 캐주얼하게 만난 만남이었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 엘레니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전날 밤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엘레니는 그 봉고차 안에서 뭔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어서 친구한테 야, 1시간 있다가 나한테 전화 좀 해달라. 그렇게 메시지를 남기고 그 별장에 들어갔어요. 별장은 마놀리께 정말 맞아요. 정확히는 마놀리네 아빠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장소, 그 별장은 나 금수저다 하면서 떠벌리고 다니기 좋아하는 그 마놀리가 평소에 여자애들 밖에서 훅업해서 꼬셔서 데려오는데 쓰던 그런 곳으로 사용되는 그런 별장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 근처 케밥집 거기서 밥 먹자고 엘레니를 꿰어낸 거였고요. 처음엔 셋이 옥상 테라스에서 그 투고연 케밥이랑 와인도 하나 땄어요. 그래서 그냥 와인 몇 잔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하하호호 즐거운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막 이렇게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남자애들 둘이 엘레니한테 셋이서 하자는 거예요. 엘레니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너네 둘 다 내가 처음 만났고 심지어 내가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은 알렉산더 너야. 아니 내가 그리고 너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이렇게 하룻밤 만에 이렇게 원나잇을 할 그런 생각은 엘레니는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엘레니는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정중하게 미안한데 얘들아 나는 그런 거는 관심이 없어 하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하지만 이 둘은 거절이라면 아무리 정중해도 순순히 받아들이는 그런 타입의 인간들이 아니었어요. 왜 아까부터 마놀리가 지가 얼마나 금수저집 아들인지 막 자랑하고 다녔다고 했잖아. 근데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막 말을 하면서도 한 가지, 아니 여러 가지 빼놓고 안 말한 게 사실 하나 있었어. 바로 집에 돈이 넘쳐나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이 섬 안에서 그동안 무슨 짓을 하고 다녀도 한 번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걸요. 다 부모님 돈으로 커버받고 경찰서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를 밥 먹듯이 했다는 걸요. 마놀리는요 그 전에 절도 혐의로 체포된 적도 있었고요. 술 마시다가 사람들 때려가지고 폭행죄로 체포된 적도 있었고요. 그때마다 부모님 백으로 어찌저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여러 번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퇴학당하고 전학 가고 이거를 몇 번을 반복했어요. 자, 이런 생양아치 마놀리는 엘라니가 거절을 하니까 바로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귀여운 첫 데이트 상대라고 생각했던 이 알렉산더, 엘라니를 뒤에서 붙들었어요. 엘라니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도망치려고 했지만요. 남자 둘, 그것도 킥복싱하는 남자들의 힘을 어떻게 당해낼 수는 없었어요. 두 인간은 엘레니를 그러니까 옥상 테라스에서 있었다고 했잖아요. 엘레니를 정말 질질 끌고 아래층 방 창고 같은 곳으로 엘레니를 데리고 갔어요. 여기에는 정말 더러운 매트리스 같은 게 막 놓여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엘레니는 필사적으로 저항을 했어요. 자, 엘레니가 거기서도 포기를 하지 않고 막 필사적으로 저항을 하니까 이 남자들이 정말 무자비하게 폭행을 해요. 그게 얼마나 심했는지 의식을 잃어갔고요. 한참 후에야 의식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가해자들이 지들 할 거 다 하고 이제 좀 방심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엘레니가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다시 도망치려고 시도를 해요. 거기서 엘레니가 뒤돌아보면서 이 둘에게 아주 분노에 찬 목소리로 너네들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내가 경찰에 다 신고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아마 엘레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제서라도 둘이 이 엘레니를 보내줄 거라고, 겁에 질려서 보내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실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마놀리가 이 말을 듣고 막 격분을 했어요. 뭐? 경찰? 야,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데 너까지 것 때문에 이딴 걸로 내가 또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해야겠냐.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난 유명한 가문 출신이라고. 너 때문에 우리 집 가문의 명성이 어떻게 되겠냐? 이러면서 너 안 되겠다. 죽어야겠다. 하면서 이 두 사람은 엘레니를 여러 번 칼로 찌르고 목을 조르고 그렇게 엘레니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레니가 죽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쇠로 된 다림이 있잖아요. 이게 방에 있었는데 이걸로 엘레니의 머리를 막 사정없이 반복해서 내리쳤어요. 자, 이 과정에서 엘레니는 심각한 개방성 두개골 손상을 입습니다. 머리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엘레니는 의식을 잃지 않고 정말 정신력 하나로 제발 살려달라고, 지금이라도 날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애원했어요. 어쩌면 이때라도 엘레니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면 어쩌면 엘레니는 지금도 살아있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병원에 가는 대신 이 둘은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피를 잃어가고 있는 이 엘레니를 차에 태우고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바닷가 절벽으로 운전해 갔어요. 머리에서 막 피를 흘리고 있는 이 엘레니를 절벽 끝까지 끌고 가서 이제 바다에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던져지기 바로 직전에 엘레니가 이 두 남자애들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우리 아빠가 너희 둘을 반드시 찾아낼 거야. 이때까지만 해도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멍청하고 끔찍한 이 두 인간은요, 절벽 밑에 바다니까 엘레니를 밀어버리면 바닷물에 쓸려 내려가서 아무도 얘를 못 찾겠지라고 생각했겠지만요, 그 시간 아까도 말했듯이 썰물로 인해서 수심이 엄청나게 얕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떨어진 엘레니는 물속에 그냥 완전히 잠기지도 않은 거예요. 너무 얕아서. 근데 끔찍한 사실은 부검 결과 엘레니의 폐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절벽에서 떨어지고 나서 그 시점에서도 엘레니는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숨을 쉬면서 코로 입으로 물이 다 들어갔던 거예요. 아마 의식도 있었을 거라고 부검인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신은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였지만 너무 심하게 폭행을 당한 터라, 그리고 또 절벽에서 떨어진 후라서 몸이 사지가 마비돼서 정신만 멀쩡하지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였을 거라고, 그렇게 이 차갑고 얕은 바닷물 속에서 오랫동안 고통받다가 사망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녀의 결정적 사인은 익사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엘라니의 데이트 상대였던 알렉사는요, 경찰에 체포가 되자마자 굉장히 빠르게 모든 범행을 일체 자백을 하고요. 자백이라기보다 자기는 연루됐다고, 모든 걸 계획한 건 마놀리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범행의 모든 이 정황을 이야기를 해서 자백을 했어요. 그런데 한편 이 마놀리는요, 체포하는 과정도 이 알렉산더처럼 쉽지만은 않았어요. 처음에 마놀리 잡으러 이 집에 가니까 마놀리 아빠가 그 집에 있었대요. 그래서 님 아들 어딨냐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데요 하면서 정말 1도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경찰이 이러면 당신 아들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다. 지금 다른 사람은 체포돼서 다 마놀리 탓이라고 하고 있는데 마놀리가 직접 입을 열지 않으면 우리 이 알렉산더 얘기만 들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압박을 하니까 그제서야 마놀리가 어디 숨어 있는지 경찰한테 알려주고 그렇게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체포된 마놀리는 끝까지, 아니 저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요, 알렉산더 걔 원래 좀 질이 안 좋은 애라서 저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하고 끝까지 잡아댔어요.
처음부터 경찰에 협조를 했던 알렉산더 말에 따르면, 알렉산더 주장입니다. 자, 엘레니가 폭행을 당하고 차에 옮겨지면서도 계속 나 좀 병원에 데려가 달라.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나 병원에 데려가줘. 아무 말도 안 할게 라고 애원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마놀리한테 야 그냥 얘 병원에 던져놓고 오자 라고 했는데, 마놀리가 야 뭔 소리야 이제 와서 그냥 적당한 거 찾아서 그냥 유기하면 되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놀리 때문에 그 외진 절벽으로 향하게 됐던 거라고. 그래서 그 10m 정도 되는 그 절벽에서 엘레니를 떠밀어 버리고 둘이 돌아와서 그 별장에서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자, 경찰들이 그 별장에 갔어. 청소 어떻게 해놨나 보자. 근데 너무 정말 황당할 만큼 도대체 얘네들이 범행을 은폐하려고 노력이라도 한 건 맞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 만큼 정말 사실상 아무것도 제대로 치워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대요. 마치 평생 지방 청소 한번 안 해본 애들처럼요. 자, 피를 치우긴 치웠는데 너무 대충 치워서 별장 곳곳에 피 자국들이 주방, 복도, 뭐 화장실뿐만 아니라 천장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게 폭행을 했으면 천장 위에까지 엘레니의 혈흔이 여기저기서 발견이 됐고요. 뭐 벽뿐만이 아니라 매트릭스, 바닥, 차, 뭐 차 트렁크에서도 엄청난 혈흔이 발견이 됐어요. 그 다리미로 막 여러 번 내리쳤다고 했잖아요. 그 쇠판은 사라져 있었어요. 여기서 엘레니의 DNA가 발견되겠지? 해서 그건 어디다가 숨겼나 봐. 근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알렉산더랑 마놀리의 지문이 다량 검출이 됐고요. 심지어 그 쇠판도 경찰이 찾았어. 어디서 찾았냐? 얘네들이 엘레니 없어진 거 모르게 해야 되니까 그 엘레니가 갖고 있었던 옷, 소지품, 그리고 아마 엘레니의 DNA가 묻어있을 그 다리미 쇠판까지 다 절벽으로 같이 던져버린 거예요. 얘네는 이것도 바다에 떠내려가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또 바람이 불고 하잖아요. 쇠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다 치는데 이런 옷 같은 거 하늘하늘 하잖아요. 내려가면서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바다 물까지 가지도 않고 그냥 절벽이 이렇게 덤불처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거기에 엘레니 옷, 신분증, 다리미 쇠판까지 다 걸려져 있었던 거야. 지들은 나름대로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절벽에 거의 전시를 해놓은 그런 꼴이 된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건 이 별장이 심지어 빈집이 아니었어요. 마눌린의 할머니가 이 별장 바로 아래층에서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그 경찰이 할머니한테 할머니 어젯밤에 뭐 소리 못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뭐 애들 뭐 계단 올라가는 소리, 웃음소리 이런 건 들었는데 별다른 소리는 전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잠들었어요 라고 증언을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별장에 마눌리가 여자들을 여러 번 데리고 왔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이 피해자가 엘레니가 처음이었을까요? 엘레니도 1년 전에도 성폭행을 당했었잖아요. 그런 비슷한 일들이 별장에서 얼마나 이루어졌었을지. 이 할머니는 정말 그럼 그동안 모르고 계셨던 걸까요? 아니면 자기 손자 덮어주려고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안 들려서 전 그냥 잠에 들었어요 라고 말하시는 건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 집안 사람들 다 되게 구리거든요. 영어에 그 나물에 그 밥, 그 새끼에 그 자식, Apple doesn't fall far from the tree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가 나무 근처에서 떨어지듯이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라는 말이거든요. 뭐 또 이게 처음이 아닐 것 같은 게 마놀리뿐만이 아니라 이 알렉산더도 경찰에 잡고 보니까 예전에도 19살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잡혔던 적이 있었던 애야. 그러니까 한두 번 이런 짓을 했던 애들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이 이제 둘의 핸드폰을 포렌식을 해보는데요. 진짜 기가 막혀. 알렉산더는 범행 바로 다음 날에도 엘레니가 죽은 걸 알면서도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엘레니 계정을 2번이나 각각 다른 시간에 들여다보고요. 이날 다른 여자 4명한테 또 연락을 돌렸어. 와, 너 되게 귀엽? 어디 살아? 너도 로즈섬 살아? 안녕 예쁘니? 너도 러닝 좋아해? 나도 좋아하는데. 플러팅 메시지를 또 보낸 거예요. 그럼 마놀리 핸드폰에선 뭐가 나왔냐? 엘레니를 둘이 그렇게 폭행해서 엘레니가 의식을 잃었었다고 했잖아요. 몇 시간 동안. 그 시간 동안 지 할 거 다 해놓고 엘레니가 별장에서 쓰러져 있는 동안 새벽 2시경에 그 와중에 또 야동을 본 흔적이 발견이 됐어요. 진짜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그리고 알렉산더처럼 범행 바로 다음 날 또 페이스북 들어가서 모르는 여자들한테 지금 어디야? 혼자야? 우리 서로 같이 알아가 보지 않을래? 이제 하면서 여자들한테 계속 메시지를 보냈던 거예요. 이렇게 범행이 일주일 지난 12월 5일 두 사람은 같은 구치소에 구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3일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어요. 두 놈 다
엘레니와의 성관계는 합의된 거였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심지어 먼저 성관계를 우리한테 우리 셋이 하자고 제안을 한 건 엘렌이었다고. 그래서 우리도 별로 생각 없었는데 여자애가 하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해가지고 다 같이 좋아서 동의하에 하다가 갑자기 상황이 좀 러프하게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게 된 것 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요. 또 이 와중에 또 지들끼리 계속 얘가 그랬다 제가 그랬다 하는 거야. 알렉산더는 마눌리가 나를 협박했다. 전 그냥 엘렌이 손만 잡았고요. 때린 것도 마눌리, 시신을 유기한 것도 마눌리예요. 뭐 제가 유일하게 한 잘못이 있다면 마눌리를 말리지 못한 것, 엘레니를 제가 구해내지 못한 것, 그게 제 유일한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죠 라고 말을 했고요. 또 반대로 마눌리는 아니다. 이거 다 알렉산더가 했다. 나는 그냥 얘 옆에만 있었고 우리가 다 동의하에 같이 이렇게 재밌게 관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엘레니가 돌발적으로 알렉산더한테 야, 너 왜 이렇게 못해? 마놀리가 훨씬 잘한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야. 여기에 알렉산더가 갑자기 격분해서 화가 나가지고 이 옆에 있던 다리미로 엘레니를 막 공격을 했다 막 그러는 거야. 그러기에는 야, 다리미의 지문 너 것도 나왔잖아. 이 가해자들의 말도 황당한데요. 더 황당한 건 내가 보기엔 변호사야. 뭐라고 하냐면 존경하는 판사님, 피해자가 발견됐을 때 브래지어를 착용한 채로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브래지어를 찬 채로 강간을 당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므로 이 사건은 강간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는 분? 피해자가 죽기까지 얼마나 처참한 폭행과 일들을 겪었는지 이미 증거, 부검 결과가 다 나왔는데도 뻔뻔하게 법정에 앉아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냥 인간이기를 포기한 인간들이구나. 변호사도 직업이니까 뭐 변호하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인간의 탈을 쓴 것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변호사 놈이요. 여기 이 배심원들 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잖아요. 근데 특히 이 사건에는 여자는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판사님. 저 감정적인 여자들은 빼라고 여성 배심원은 제외해달라고 요청을 했대. 80년대 재판 아니라고 2020년대에 열린 재판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거를 저는 진짜 믿을 수가 없고요. 여기에 더해서 마놀리의 변호사는 이 사건 때문에 저의 의뢰인인 이 마놀리 씨가 항우울제를 처방받고 우울감에 시달려서 지금 하루에 22시간씩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일어나면 약 먹고 또 잠들고 또 약 먹고 좀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면서 동정심을 바라는 거야. 뭐야? 호소를 했다고요? 아니 구치소에서 할 거 없으니까 그냥 잠이나 잤겠지. 뭐 어쩌라고. 구치소에서 하루하루 막 다 죽어가는 것처럼 지낸다고 했지만 실제로 마놀리는요 재판 올 때마다 알렉산더도 마찬가지로 희죽희죽 웃으면서 다녔고요. 심지어 마놀리는 기자들한테 뻑큐까지 날렸어요. 어떻게 하다 이런 괴물 같은 인간들이 탄생하게 된 걸까? 자, 이 범죄 기록을 보면요. 마놀리 아까 전에 뭐 다양하게 경찰서에 왔다 갔다 했다고 했었잖아요. 폭행, 절도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는 바로 1년 전에 이 사건 1년 전에 오토바이로 질주를 하고 위험한 묘기 부리고 하다가 지나가던 선량한 아무 죄 없는 시민 운동선수였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기 인생 갈아 넣은 엄청 중요한 대회를 준비 중이었던 그냥 지나가던 운동선수 1 그 사람을 들이받아가지고요. 그 사람은 사고 때문에 경기 출전은커녕 운동도 못하게 됐다고 해요. 진짜 한 사람 인생 망쳐놓은 거죠. 부모님이 입막음, 주변 사람들 입막음, 경찰들 입막음 다 하고 얘는 한 번도 죄책감을 보인 적도 없고 오히려 나중에 이렇게 빠져나가고 나서 친구들한테 우스갯소리로 그 운동선수 친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재판에서 마놀리 중학생 때 선생님이었던 이 교사분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하는 말이 마놀리가 평소에도 굉장히 공격적인 아이였다. 중딩일 때부터 평소에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수업 듣기 싫다는 그냥 그런 이유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의자를 걷어차고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선생님들이 야, 너 뭐 하는 짓이냐고 교무실로 따라와 이런 식으로 훈계하려고 하면 선생님한테 욕하고 침까지 뱉었대요, 얼굴에. 근데 이 모든 사실을 부모님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우리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았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해도 지들이 갖고 있는 돈, 권력으로 저희 아시죠? 저희 집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런 게 반복이 되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자라서 이런 괴물이 된 거예요. 재판에서 피해자인 엘렌이 아버지가 이거는 이 쟤네 부모님들도 같이 책임져야 된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요. 이 사건이 생기고 당연히 그리스 언론들이 앞다퉈서 막 이 얘기를 전했는데요. 재판이 사실 열리기도 전부터 이 언론사들은 주범을 알렉산드로라고 그렇게 몰아갔어요. 왜일까요? 아까 알렉산더가 그리스 사람이 아니다, 알바니아 출신 이민자라고 했잖아요. 안 그래도 그리스 안에서 이민자 쟤네들이 문제다, 쟤네들 다 쫓아내야 된다 하고 말이 많았는데 어머, 여기에 알렉산더라는 알바니아 이민자가 미끼를 확 물어버렸네. 물론 알렉산더도 쓰레기가 맞긴 맞는데요. 그리스인인 마놀리도 옛날부터 폭력, 성범죄 각종 사건 사고로 경찰서 들락날락 했던 놈이라고. 그런 자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그걸 축소해버리거나 혹은 아예 무시, 아예 말도 하지 않아. 이 사악한 외국인 알렉산드로가 모든 범행을 다 주도했고 여기에 순진한 그리스 청년 마놀리, 그냥 돈 많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부유한 집 착한 아들인데 여기 이 모략에 순진한 그리스인이 휘말려 들어간 거다. 마놀리도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다. 이 못된 이민자 때문에 우리 지금 두 그리스인이 피해를 봤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가는 거예요. 마놀리 변호사도 저 이민자 알렉산더가 착한 우리 그리스인 마놀리를 타락시킨 거예요 라고 언론에 막 말을 하고 다녀요. 신이 나가지고. 아니 누가 누구를 타락시켜요. 둘 다 전적 화려한 범죄자 놈들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언론에서는 이번엔 더 자극적으로 가야 되니까 피해자 여성 엘레니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엘레니가 겪은 이 피해 사실을 마치 가십거리처럼 소비를 했다고요. 헤드라인에는 엘레니를 가벼운 여자, 남친 연인도 아닌데 남자들이랑 여기저기 쉽게 관계 맺고 다니는 여자, 막 이런 식으로 묘사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심지어 어떤 기자는 엘레니가 셋한테 먼저 관계하자고 제안을 했다 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기도 했어요. 진짜 악마의 영혼을 팔기라도 한 걸까? 여기에 엘레니는 마약이랑 아무런 관련도 없고 부검결과 아무데도 마약 얘기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더 많은 관심을 끌어내려면 더 자극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일부 언론에서는 평소 엘레니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했고 약물을 했다는 얘기도 있다더라, 이런 루머까지, 이런 카더라까지 퍼뜨렸어요. 진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거죠. 엘레니 친구들까지 막 발벗고 나와서 너무 화가 나니까 엘레니 그런 사람 아니다, 평소에 그렇게 다니는 애도 절대 아니다 하면서 피해자의 지인들까지 이걸 설명했어야 했다고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정말 또 충격적인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기억나시죠? 엘레니가 사건 바로 1년 전에 그 성폭행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당시에 성폭행 가해자가 3명이었잖아요. 근데 엘레니 측 변호사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알렉산드로랑 마놀리가 그 3명 중에 한 명, 최소 한 명이랑 아는 사이, 친구였던 거야. 그러니까 어쩌면 마놀리랑 알렉산더가 이미 엘레니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걸 알고 또 자기들도 그렇게 엘레니를 피해자로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애초에 의도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거예요? 아닌 거예요? 왜 의혹이에요? 왜냐? 이런 의혹이 막 나오니까 이 로즈섬 경찰들이 그제서야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듣긴 했어요 하면서 그제서야 재수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잖아. 그 일은 엘레니가 살해당하기 1년 전이었지만 지금 재판이 일어나는 건 2020년, 그러니까 3년이 지났다고요. 이미 그때 엘레니가 다 말해줬잖아. 가해자 3인방 걔네 핸드폰 뺏어가지고 포렌식도 다 해봤지만 당연히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모르지, 핸드폰도 완전 새로 샀을지도. 그러니까 뭐가 제대로 나온 게 없었어요. 심지어 그리스 법도 엘레니 편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제가 사실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저한테 충격적이었던 게 이게 2020년인데 이때까지도 그리스 사회가 강간을 그렇게 심각한 범죄로 보지 않는 분위기였대요. 이 사건이 있었던 2018년 당시에 그리스에서는 강간이라는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피해자가 얼마나 심하게 저항을 했는지, 그리고 또 가해자가 얼마나 심한 폭력을 썼는지 그걸 증명을 해야지만 강간이 성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자가 아니 나 싫다고 성관계에 동의를 하지 않아도 몸에 얼마나 심한 상처가 나 있는지, 멍이 얼마나 들었는지, 실제 쌓은 흔적들이 몸에 있는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저는 되게 이게 아이러니했던 게,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정의의 여신 아시죠? 왜 두 눈 이렇게 가리고 한 손에는 저울, 한 손에는 칼 들고 있는, 법 앞에서는 편견 없이 공정하게 판단한다, 이거 상징하는 여신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제가 정확히 여신의 이름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레이디 저스티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미국에서 또 아는 주들 법원 큰데 이렇게 가면 이 레이디 저스티스
동상이 있는 곳도 있고 아니면 벽에 이렇게 문양으로 있는 것도 있고 되게 유명한 되게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이 정의의 여신은 그리스 출신인데 정작 그리스 법은 피해 여성들한테 그래서 너 얼마나 처절하게 저항했는데 정말 죽을 만큼 저항한 거 맞아? 몸에 상처는 얼마나 있는데 한번 증명해봐 보자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엘레니 사건들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엘레니 가족,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이 그리스 여성들이 도저히 우리가 더 이상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 그리스 시민 수천 명이 아테네 광장에 모여가지고요. 반드시 법이 바뀌어야 된다 하고 시위를 시작을 했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 법원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엘레니 가족들을 응원을 하면서 또 시위를 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저 언론들 클릭도 하지 말아야 된다. 소비도 하지 말아야 한다 하면서 이 언론을 맹비판하는 이런 목소리까지 더해졌어요. 이제 그리스 사회에 처음으로 한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페미사이드라는 단어입니다. 페미사이드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는 아예 존재를 하질 않았대요. 페미사이드가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하면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을 살해한다는 거를 의미를 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단순 살인이랑은 조금 다른 게 이 남성이 여성을 보는 왜곡된 시선으로 비롯된 살인이라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성은 남성에게 통제당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런 나를 거절했다라는 등의 이유로 분노해서 뭐 성적 폭력, 가정 폭력 이런 걸 넘어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거를 페미사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단어가 이제 처음 그리스 사회에서 사용이 되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이제 언론도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더 이상 엘레니에 대해서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소비를 해주질 않네. 우리 오히려 나락가겠네. 이러니까 여러분 페미사이드란 이런 뜻입니다 하면서 눈치 보면서 더 이상 이제 가십처럼 다룰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엘레니 사건을 진지하게 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시민들의 거센 항의와 시위는요, 결국 실제 그리스 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2019년 6월 드디어 그리스 형법 제336조가 개정이 되는데요. 폭력을 꼭 써야지만 강간이 성립된다라는 조건이 사라지고요. 동의 없는 성관계는 모두 강간이며 시도한 자는 최대 징역 10년에 처한다라고 바뀌게 되었어요. 정말 대단하죠. 사실 되게 당연한 말 같은데 당시 그리스 여성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정말 혁명, 굉장한 변화였던 거예요. 자, 2020년 5월 15일 드디어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두 사람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알렉산더와 마놀리스 둘 다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를 받았고요. 여기에 추가로 집단 성폭행 혐의까지 추가 15년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그 개차반인 가족들 있잖아요. 마놀리스 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알렉산더 여동생까지도 위증 혐의를 받았어요. 왜냐? 그동안에 재판이 진행되는 그 2년 동안에 매스컴 매수하고 사람 매수하고 해가지고 막 소문, 거짓 정보 이렇게 막 뿌리고 다니면서 사실을 왜곡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마놀리스는 왜 정신과 약 처방받아서 나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감형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신적 그것도 다 뻥이었던 거야. 그래서 정신과 의사 2명도요 법원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자, 판결 후에 엘레니의 아버지는 이 법정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배심원 한 명 한 명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반복하시면서 눈물을 흘렸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들 흐느꼈다고 해요. 또 반면에 어머니는요 아직 정의가 완전히 실현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하셨는데요. 왜냐? 종신형이라도 그리스에서는 20년 후에 가석방 신청을 할 수가 있대요. 물론 심사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출소한다 는 아니지만 그리고 또 더해서 징역 15년을 더 받기도 했지만 어쨌든 딸은 죽었잖아. 엘레니는 죽었는데 몇십 년 후에라도 이 둘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부모의 입장에서 아니 사회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힘든 일이죠. 자, 한편 이 두 놈은 밖에서 그렇게 사고치던 두 놈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는 뭐 갑자기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 됐을까요? 둘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자, 마놀리는요 지금도 교도관들한테 그렇게 반항을 하고 너네 내가 어떤 집 아들인 줄 알아? 우리 아빠 누군지 알아? 내가 출소하면 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했던 애들 뭐 유튜버들 그리고 또 중학교 때 그 선생님 내가 다 찾아갈 거라고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협박해서 교도소 안에서도 징계를 여러 번 받았다고 하고요. 또 알렉산더는요 왜 미국에서도 왜 심각한 범죄로 교도소에 들어가면
수감자들한테 따당한다, 나쁜 일 당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다고도 하고. 자, 근데 그리스 사회 안에서 이 엘레니 사건은 너무너무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렉산더가 이 교도소에 들어오자마자 많은 수감자들의 주목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또 폭행을 당하고 성폭행까지 당한 거예요. 왜 알렉산더가 감옥 가기 전에 피해 여성들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막 협박하는 이런 애들이랑 어울려 다녔잖아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교도소 안에서 이 당하는 모습을 누군가가 촬영을 해서 인터넷에 다 퍼졌다고 합니다. 뭐 도대체 누가 어떻게 그거를 촬영했는지, 뭐 교도소 안에서 올렸는지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 이 사건 이후로 그리스에서 바뀐 건 법뿐만이 아니었어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큰 물결처럼요. 각 경찰서 부서에는 가정폭력 전담 부서가 이제서야 새로 만들어지게 됐고요. 엘레니 사건 판결 바로 직후인 2020년 부터 2024년 사이에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몇 배로 그리스 안에서 늘어났대요. 그럼 그 4년 동안 폭력을 쓴 사람이 늘어났냐? 그게 아니라 폭력 쓴 사람은 항상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무서워서, 어차피 무시될 거니까 무서워서 신고조차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야 드디어 전담부서가 생기고 좀 이런 피해 여성들한테 사회적으로 시선이 가다 보니까 이제서야 조금씩 여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굉장한 변화죠. 이 재판 이후로도 이 엘레니 부모님은 유럽 의회에서 열리는 각종 이제 여성살해 피해자 가족 모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 아버지는 내 딸 엘레니가 절벽으로 던져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우리 아빠가 너네를 반드시 찾아낼 거야. 였다. 근데 어떤 부모가 그 말을 듣고 정상적으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겠냐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민사 소송까지 하시게 되는데 2025년 열린 민사 재판에서 엘레니 부모님은 딸을 잃은 이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가해자에게 90만 5천 유로를,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13억, 14억을 받아야 한다,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판결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판결이 그렇게 나도 가해자가 돈이 없고 막 재산이 없으면 그 돈을 받기가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이 부모님도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돈이 얼마든지 우리가 받게 되면 이 여성 살해 반대 캠페인에 전액 기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따로 알아봤는데 아직도 그 돈을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아닌데 마놀리네 집 엄청 부자랬잖아요. 왜 13억 왜 못 받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또 정말 제가 그리스 법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게 그 보상금 지급 명령에 그 부잣집인 마놀리는 빠지고 가난한 알바니아 출신 이 알렉산드로한테만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왜? 가해자는 둘인데 왜? 이 소장에 마놀리 도장이 누락됐다고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데 그 도장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정작 부잣집 아들인 마놀리한테는 그 민사 청구가 안 됐다고요. 아니 이럴 수가 있냐, 재소송할 수 있지 않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현실적으로 부모님들이 그동안 이 민사소송하고 형사소송하고 이거 다 개인 돈으로 하셔야 됐대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쓰신 거야 이미. 그리고 또 이미 이걸로 몇 년, 지금 2025년이면 진짜 7년, 딸이 죽고 7년 동안 이렇게 싸워 오신 건데 또 이제 두 분도 또 나이가 드셨고 좀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소식 알려지지 않은 걸 보니까 아마 재소송을 하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레니가 다니던 이 에게 대학교에 딸 이름으로 된 장학금도 만드는 데 힘을 쓰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 가해자인 쓰레기 두 놈, 알렉산더와 마놀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마놀리 가족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요. 죄를 뉘우치는 모습도 단 한 번도 세상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쓰레기 둘이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던 간에 수많은 그리스 사람들은 지금 2026년인 지금까지도 엘레니를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그리스 사회 전체의 여성 혐오, 성폭력 인식과 법 체계까지 바꾸게 만든 여성이라고, 역사적인 여성이라고 그리스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이 한국 시청자님들도 이제 제 이야기를 통해서 평화로운 시골 마을 출신 디디모티오 출신이었던 똑똑하고 야망 있었던, 결국에 그리스 사회 전체를 바꾼 엘레니 토팔루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알게 되신 거고요. 오늘 엘레니 이야기의 영상 한 달 수익금, 보통 영상 올리면 한 달 동안
제일 많이 이제 조회수가 누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 수익금을 한국에 있는 여성 후원 단체에 제가 기부를 할 예정이고요. 어떤 곳에 얼마를 후원했는지는 제가 추후에 한 달 지나고 또 업데이트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레니가 그랬잖아요. 살아생전에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할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친한 친구들에게 그 위험성을 알리고 협박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경찰서에 찾아가서 용기 있게 밝힌, 물론 묵살되긴 했지만요, 그런 여성이었잖아요. 국제인권단체인 이 엠네스티에서도 그동안 오랫동안 싸워온 인권운동가들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 모든 여성을 위한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 여성 피해자들이 당당하게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있게 된 거, 이 모든 게 엘레니 토팔로디가 세상에 남긴 큰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리스 사건 이야기, 엘레니 토팔로디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 또 해외 사건 사고 이야기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